0이거든요. 요게 0을 나타내는 건데 0 위에 있으면 흑자, 0 밑에 있으면 적자입니다. 한국은 항상 뭐였습니까? 흑자였죠. 그런데 그 흑자 규모가 2017년도, 2018년도 더 커져요.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은데 흑자를 하는 거는, 흑자 재정을 하는 거는 넘어진 사람 밟아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 거기에 대한 비판들이 많으면서 작년에 2019년도에는 좀 재정을 조금 늘렸어요. 그래도 흑자였죠. 그래도 흑자였는데 여기 2019년입니다. 그 다음에 2000년대에 들어와서 2020년에 들어와서 유럽은 보세요. 전부 다 뭐 하는 겁니까? 늘 적자였습니다. 알겠죠? 늘 적자였는데 다른 국가들의 적자 규모는 2020년 올해 팬데믹 있고 난 다음에 적자 규모는 다른 국가들은 대략 4%에서 6%에서 8% 사이에 있는데 한국은 경제자가 가장 정상적인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재정 적자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밖에 안 된다? 2%밖에 안 한다라는 거죠. 그죠? 이번에 그 기재부에서 재정 준치기를 발표를 했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미친놈 지랄을 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봐보세요. 재정 준칙이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유럽 협약을 할 때 만들어진 게 재정 준칙이에요. 뭐 기준도 없습니다. 그냥 3% 재정 적자 규모를 3% 이하로 제한해라라는 게 재정 적자의 기준인데 유럽의 그 기준이에요. 그런데 유럽을 그거 지킨 나라 거의 없습니다. 알겠죠? 여기 보시면 요때 한번 봐보세요. 2000 보면 이게 지금 3%가 이 수준인데 많은 국가들이 위험하면 뭡니까? 필요하면 써요. 돈을. 다시 올리기는 하지만 만약에 재정 준칙이 3%에 맞춰 있으면 요 이하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쓸 수 없도록 만드는 겁니다. 알겠죠? 지금 유럽 같은 경우 5%, 6%, 7% 이렇게 가잖아요. 위기가 오면 이렇게 써야 돼요. 써야 되지. 너무 이렇게 뭐냐면 이 재정적인 문제를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거는 고통을 너희들 스스로 알아서 해결하라는 거예요. 정부가 책임을 지지 않는 거죠. 이제 그런 상태가 지금까지 경제 상태였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건데, 아까 이거는 이제 그 온실가스 배출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쭉 배출하고 있었는데 현재 상태가 유지되면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현재 상태가 유지되면 이렇게 가는데 우리가 1.5도씨로 지구의 온난화를 수준을 낮추려면 이 석탄 감축을 이렇게 쭉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만큼 줄여야 된다는 거죠. 요 이상 이내로 하면 요 정도 되어지면 지구가 지속 가능한 형태로 이거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데 탄소를 배출한 만큼 지구가 먹기 때문에 일정하게 안전된 그런 상태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한국은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냐면 이만큼 줄여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안은 여기까지 와 있다는 거죠. 이게 3차 에너지기획, 그러니까 35%까지 2035년도까지 35%로 줄이겠다라는 게 지금 정부안인데요. 정부안과 뭐냐면은 저쪽 그러니까 IPCC 보고서에서 나온 차이는 이만큼이 나는 거예요. 정부안은 570 100만 톤이니까 5억 7천만 톤인데 우리는 2030년까지 3천만 톤으로 3억 톤으로 낮춰야 돼요. 그 목표 자체를. 그러려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뭡니까? 탄소 저감을 위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마 아예 기재부 입장에서는 그건 못 맞춘다는 가정하고 저렇게 지금 짠 거죠. 그러나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35% 정도까지 한다는 게 지금 우리나라 한 8%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한 5%는 바이오 뭐 이런 겁니다. 목재를 사와서 이렇게 하는 거 있거든요. 바이오 가스. 그거고 실제로 태양광과 풍력은 3.3%도 안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 중에서 2만 달러 이상 국가들 중에서도 아마 제일 작을 겁니다. 거의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7.6%씩 낮춰야 아까 말씀드린 목표를 1.5도씨의 목표를 이룬다는 거고요. 이렇게 한번 봅시다. 필립 스톤이라는 분이 민주주의, 법치, 시민권리, 정치적인 모조리 위협당할 거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압니까, 여러분? 유럽이 지금 사회적으로 위기가 온 이유가 뭐죠? 유럽이 우리가 복지국가라고 하잖아요. 그 유럽 가보세요. 지금 난립니다. 유럽이 사회적인 위기가 온 거는 난민 때문이죠. 난민은 왜 만들어졌어요? 전쟁 때문에 만들어졌습니다. 전쟁은 누가 했습니까? 나토가 했습니다. 나토가 시리아 공격했고, 나토가 리비아 공격했고,
소련이 공격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리아 공격으로 100만 명의 난민이 만들어졌는데 그 100만 명의 난민을 터키가 지금 난민 보호소에서 보호하고 있으면서 유럽에서 돈을 대고 있고요. 그 중에서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유럽으로 가서 지금 유럽의 난민 위기를 만들어내고 이것이 뭐를 만들어내냐면 구구파의 성장의 핵심적인 원인입니다. 유럽에서 구구파의 성장.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도 구구파가 이제 2정당까지 올라왔습니다. 3인당보다 더 많이 지지를 받고 있어요.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유는 미국 노동자 계급들이죠. 몰락한 노동자 계급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쇼하고 있잖아요. 담벼락 세우고 있잖아요. 그죠? 그 왜 저기 멕시코 국경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고통받으니까 마취를 하고 있죠. 어디로 갑니까? 미국을 향해. 온두라스에서도 가고 파나마에서도 가고, 그래서 행진이 아예 벌어지고 있어요. 그게 바로 나중에 환경 난민이 될 겁니다. 대표적인 걸 예를 들자면 인도가 겐지스강이잖아요. 그죠? 겐지스강 인도의 젖줄인데 히말라야가 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겐지스강이 마르죠. 그게 몇 억기 인구가 생존이 걸려 있어요. 자카르타는 이미 뭐를 하고 있냐면, 자카르타가 어디죠? 인도네시아의 수도 있잖아요. 보르네오로 수도를 옮길 생각입니다. 자카르타의 30%가 2050년대에서 지금 형태가 유지가 된다면 2050년대 자기이기 때문에. 미국은 어떨 것 같습니다. 여러분 캘리포니아 산불 아시죠? 다 건조 때문에 지금 나타나는 거죠. 건조 기후가 강하기 때문에 비가 안 오면서 나타나는 건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플로리다 하면 우리가 이제 미국의 해안 도시잖아요. 해안에 있는. 그러면서 이제 태풍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하지만 타이푼의 영향도 굉장히 커지지만 더 중요한 거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마이애미가 잠겨요. 지금 어느 정도까지가 있냐면 도심이 해변가에 부자들이 다 만들어 놓는 거였는데, 그게 잠기니까 그 고지대를 개발해요. 도심을. 그리고 그 고지대에 살고 있는 저소득층 쫓아내고 있는 게 지금의 젠트리피케이션입니다. 그만큼 기후위기라는 거는, 그럼 이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겠어요? 어딘가로 살기 위해서 갈 거죠. 가장 안전한 나라가 한국과 일본입니다. 왜냐면 여기까지는 배 타고 못 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북한으로 넘어오기 힘들잖아요. 그럼 우리는 난민으로부터 위기는 정책적으로만 영향을 받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난민을 받아들여야 되겠죠. 노동력 때문에. 무조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유럽은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 다음에 심지어 라틴 아메리카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 나라로 갈 것이고, 갈 수밖에 없어요.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이것은 유럽 자체를 붕괴시킬 거다라는 게, 그건 유럽이 갖고 있는 엄청난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유럽이 지금 제일 앞장서고 있습니다. 인권 나발이도 없어요. 자국의 안전을 위해서는 이민의 유입을 막아야 되고, 이민의 유입을 하려면 그 사회가 안정돼야 되는 거죠. 환경위기가 가장 큰 위협이에요. 그게. 그런데 한국 한번 볼까요? 이거?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율 1위입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 1인당 4위. 전 세계 4위입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국가별 총 배출량 7위. 1인당 4위. 그 다음에 최종 에너지 소비 5위. 그러니까 에너지도 많이 쓰고 탄소도 제일 많이 배출하고, 그런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거잖아요. 선진국 수준에서 우리가 거의 모든 부분에서 1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악당 중에 악당 중에 악당이죠. 이런 거는 진짜 모르는 게 최고입니다. 알겠죠? 그래야, 몰라야 우리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잖아요. 알면 좀 짜증나거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거 바꿔야죠. 그죠? 바꿔야 됩니다. 석탄 수입도 우리가 4위, 3위 이랬습니다. 그죠? 그린 뉴딜을 발표했는데, 경남도에서 그 도지사께서 그린 뉴딜을 제일 먼저 제안했어요. 청와대. 그리고 그것이 정책으로 나왔는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경남도에는 석탄 발전소를 2개 신규로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삶입니다. 알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폐쇄를 못해요. 법적으로 에너지는 중앙정부만 갖고 딱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 심지어 뭐도 못하냐면, 에너지 공동체를 만들려면, 내부의 에너지 그리드를 만들려면 개통 건설을 해야 돼요. 여기에 대한 것도 자치체는 할 수 없습니다.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모두가 중앙정부 산자부가 딱 장악하고 있는 거죠. 올해 처음으로 산자부에 분산전원을 위한 과가 만들어졌어요. 국이 아닙니다. 정책을 실제 집행한 거는 국 정도가 돼야 국과 이래 있잖아요. 근데 국에는 과가 하나 만들어졌는데, 그게 원래 만들어졌어요. 분산전원. 분산전원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발전을 해갖고 여러분들이 직접 쓰려면 기존의 그 계통을 근데 한전으로부터 안 가져오고 자체적으로 쓰기 위한 게 분산전원이에요. 그러니까 에너지 마을 공동체 뭐 그런 것처럼.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태양광 발전해가 여러분 직접 씁니까? 팝니까? 돈 때문에 파는 겁니다. 알겠죠? 파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팔고
그래서 높은 가격을 받고 쓰는 거는 석탄으로 발전된 걸 우리가 쓰고 있죠. 참으로 합리적이죠, 그죠? 아, 돈 되잖아.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태양광 발전을 하도록 하는 부축일 때 우리가 나도 그것 때문에 해볼까 이렇게 생각 중이에요, 알겠죠? 뭐 아니 농담이고요. 어차피 땅이 있어야죠. 어쨌든 그 굉장히 우리가 이제 모순된 삶을 살고 있다는 거. 그럼 지금 지자체에서 울산 같은 해상 광일전 하려고 하잖아요. 예. 그럼 방금 그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논리 아니면 한전은 또 파는 거죠. 다 파는, 지금은 다 파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자체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법을 바꿔야 돼요. 지방자치법도 바꾸고 에너지와 관련된 법체계를 다 바꿔야 됩니다. 그 것들이 진짜 첩첩산중이에요, 지금. 이제는 적어도 뭐는 나왔냐면 국회의원들, 특히 민주당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문제의식은 굉장히 커졌어요. 문제의식은 커졌고 그걸 하겠다는 의지도 있고요. 다만 그거를 강제하는 힘이 없다라는 거죠. 시민사회가 그 환경운동을 하시는 분들의 영향력이 너무 작거든요. 조직도 잘 안 돼 있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느냐. 일단은 태양광 발전하고 풍력 발전을 굉장히 확대해야 됩니다. 우리 그 양산을 예로 들자면 서울을 하나 예를 들어 서울이 지금 제일 앞장서 있거든요. 지방자치제 중에서. 뭐까지 하냐면 서울은 건물의 에너지 등 서울은 땅이 없잖아요. 녹지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할 수 있는 절대적인 부지가 쉽지 않기 때문에 건축물을 다 활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려고 해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참 인상적이었던 게 그 한강 주변에 이렇게 아파트 옆에 이렇게 소리 안 나기 위해서 방어벽 치잖아요. 그죠? 우리도 보면 그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그런 것들인데 그 위를 다 뭐냐면 한 3km 되는 데를 다 위를 뭐로 다 했냐면 태양광 발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근데 양산 같은 경우는 양산천에 양 사이드가 오픈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한쪽을 까는 거죠. 왜냐하면 뭐 양산천 같은 경우는 차 지나가는 것도 없기 때문에 시선을 방해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게 시선을 방해하게 되면 그 위험하기 때문에 좀 힘들지만 그런 것들을 계속 개발하고 있어요. 서울은. 그래서 시민들한테 뭐를 주냐면 이런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는 곳을 신고해라라는 거죠. 신고하라는 거는 알려주라. 그러면 그걸 보상해주고 거기에 그 태양광 발전을 설치하고 주민들을 거기에 소유자로 참여시키는 거죠. 그래서 수익성도 일정하게 보장하고 어쨌든 그런 식의 문화는 어쨌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이 제일 되어 있는데 서울은 그런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어쨌든 간에 넓은 땅이 있기 때문에 경남은 안 하고 있지만 안 하고 있죠. 그죠? 안 하고 있지만 넓은 땅이 있기 때문에 그 공유지를 제일 활용하는 거죠. 공유지를 활용해서 발전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경남한테 또 그게 이제 태양광을 일단 많이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새로운 계통을 건설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은 아까 우리가 발전을 해갖고 누구한테 한다고 그랬습니까? 발전회사, 그리고 한전자회사한테 팔고 법에서 한전자회사는 100을 생산하면 3% 정도는 재생에너지를 쓰라고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걔들이 사야 돼요. 근데 3% 많이 났습니다. 한 50%를 해야 이렇게 뭐냐면 더 많이 적극적으로 살려고 할 건데 자기들은 뭐로 발전을 하고 석탄으로 발전하고 그 이제 시민들이 발전시키는 것을 좀 가격을 높게 쳐줘서 가져와서 이렇게 그 3%를 채우는 수준인데 그것들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들을 다 바꿔야 됩니다. 에너지 가격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실제로? 맞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에너지 가격을 싸게 공급하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WTO에서 이걸 제기하려고 했었어요. 한때는. 무슨 말이냐면 너네들 사실상 그거 보조금 아니냐. 기업 보조금이다. 일반 보조금이다. 그러면 그거 이제 하진 않았는데 어쨌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 에너지 가격을 그러면 정상적으로 에너지 가격을 높여야 되는 거죠. 근데 왜 에너지 가격이 그렇게 싸냐면 우리는 원전을 건설하는 비용과 원전을 해체하는 비용은 에너지 가격에 책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싸게 공급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원전 해체 비용까지 그걸 포함시킨다고 했어요. 그거는 정락적으로 올라갑니다. 지금 아직 고리 1기 우리 폐쇄했지만 저준위도 어떻게 해결할지 합의가 없는데 고준위는 아예 생각도 못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과정들이 많이 있는데 그 원전 그렇고 그 다음에 태양광 석탄 발전도 마찬가지죠. 건설 과정에서 드는 비용을 원가에 포함 안 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가가 싼 거죠. 미국이나 이런 데는 원가를 다 포함시킵니다. 알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서 태양광이 훨씬 더 싸게 나 이제 태양광의 그 발전 비율이 싸게 나옵니다. 요거 그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2010년도에 킬로와트당 태양광 발전 비용인데 2017년도에 킬로와트당 태양광 발전입니다. 0.36달러에서 0.1달러로 떨어져요. 거의 6년 만에 태양광 발전 비용이 67% 떨어집니다. 엄청나게 기술 진보가 이루어지면서 발전 단가가 확 싸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한번 봐보세요.
2018년도에 국제에너지기구가 밝힌 바에 따르면 신규 투자는 재생에너지 투자는 66.7%입니다. 거의 대부분 이제는 어디로 간다는 겁니까? 에너지 관련된 투자가. 재생에너지로 가고 있고, 재생에너지로 가는 나라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환경기준은 빨리 강화시킬 겁니다. 환경기준의 핵심은 뭐냐면 무역제재예요. 한국은 아시겠지만 10개를 생산해갖고 4개를 수출하는 나라거든요. GDP 대비 40%가 우리가 수출하는 나라예요. 유럽과 미국, 중국은 태양광 발전 비중이 15%나 됩니다. 우리보다 훨씬, 우리가 뭐 중국은 석탄을 제일 CO2를 가장 많이 압도적으로 많이 이렇게 방출하는 나라이지만 체제가 바뀌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사막지대에 있잖아요. 엄청나게 넓은 태양광 발전단지를.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경우는 한국의 면적의 한 단지가 한국 면적의 4분의 1 되는 태양광 발전단지입니다. 우리는 아마 수소를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수입할 거예요. 지금은 수소를 벙커링, 그러니까 배 이렇게 액화시키는 기술이 안 돼 있고, 그걸 벙커라는 거는 그 액화된 수소를 싣는 건데, 배에 싣는 기술인데, 이 기술은 아직까지 진척이 안 돼 있는데, 수소를 액화시킬 수 있고 이걸 배에 실을 수 있다면 우리는 수소를 수입해서 쓰면 돼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수입하면 되냐면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수입하면 됩니다. 어차피 뭐 석유도 지금 수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수소 체제로 가는 것이 우리한테 훨씬 더 유리해요. 지금 현재 연료전지 생산 수준은 현대자동차가 세계 1위입니다. 단가 경쟁에서도 압도적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가면 한국 기업의 제조업의 경쟁력이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조선의 제조 역량이 제일 뛰어나요. 조선의 제조 역량이 제일 뛰어난데, 조선은 뭐로 바뀔 거냐면 2030년대 중반으로 가면 뭐로 가냐면은 수소 추진으로 갑니다. 지금은 LNG 추진으로 가는데, 그거는 LNG는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단계일 뿐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LNG도 뭐를 방출하기 때문에, CO2를 방출하기 때문에 그건 단계인 거고, 그래도 LNG로 바뀌면서 한국 조선업이 다시 살아났어요. 왜냐하면 중국은 LNG선을 못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수소 추진선으로 빨리 바뀌면 빨리 바뀔수록 우리는 뭐가 된다? 유리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조선업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망했을 거예요, 아마. 어디로 바뀌니까? 중국이 워낙 빨리 따라오는데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선사들이 주로 유럽에 있는데요. 그 유럽은 선사들의 배를 살 땐 자기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은행으로 돈을 빌려서 배를 사요. 근데 그 돈이 들어오는 상당 부분이 중국 금융기관들로부터 돈을 빌려요. 그럼 당연히 중국 금융기관들은 누구 걸 사러 가겠습니까? 중국 걸 사러 갑니다. 그래서 중국이 마켓시어가 막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술적으로 막히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죠. LNG선 가다가 멈춰버렸어요. 엔진 꺼져갖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한국으로 왕창 다시 넘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태양광 발전을 하려면, 태양광 발전은 대표적인 중화학 공업입니다. 블레이드를 일단 생산해야 되고, 날개 있잖아요. 태양광이 아니라 풍력. 날개를 생산해야 돼. 이거 중화학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그게 들어갑니다. 그럼 날개를 이렇게 돌면은 그 운동화에서 만든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켜야 되잖아. 감속기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발전할 터빈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터빈, 그 다음에 뭐 감속기, 그리고 그 블레이드 제작 다 지금 1위 하는 기업이 국내에서는 두산중공업입니다. 3월달에 우리 내부회의 때, 이거 그린 뉴딜과 관련된 내부회의 때 제가 친구들한테, 같은 박사님들한테 두산중공업을 사라 그래서 그때 두산중공업 막 하고 있었거든요. 막 언론에서 막 나오고 막 하고 있었어요. 그때 얼마나 1,700원인가 2,000원 정도 하고 있어요. 지금 한 6,000원 정도 합니다. 알겠죠? 농담입니다. 나는 주식 투자를 안 하거든요. 주식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뭐 저는 안 하는데, 어쨌든 그때 사람들이 다 웃었죠. 그 거래 안 하는데 2,000원 정도 되면 시장에서 거래 자체가 안 된대요. 그래서 어쨌든 투자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그거밖에 이게 돈 버는 전부 아니 뭐 재밌게 해야 되니까 우리, 그죠? 요것만 말씀드리고 그렇게 한국이 요거 화석연료라는 게 석탄과 석유에 기초하는 겁니다. 화석연료가 유지되었을 때 에너지 체제가 되어지면 기존의 자산을 감가상각이라는 게, 내가 이제 10억을 주고 건물 사면 1년 물건을 기계를 사면 10년 동안 그걸 사용한다면 매년 1,000만 원씩 이렇게 1억씩 그 감가가 돼갖고 10년 되면 0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감가상각이에요. 10억짜리 기계를 예를 들자면. 그런데 좌초자산이라는 거는 우리가 10년짜리를 사서 한 5년 정도 되면 이 가치가 얼마가 되는 겁니까? 5억 정도가 되는데 그걸 못 쓰게 되는 것. 이게 좌초자산인 겁니다.
그러니까 석탄 발전에 의존하는 기계와 석탄 발전에 의존하는 시스템 우리가 계속 쓰고 있게 되면 거기에 투자를 하게 되면 나중에 에너지 체제가 전환돼서 규제가 들어가게 되면 그 자체는 못 쓰게 되는 거죠. 그거로부터 피해를 받는 게 자초자산인데 자초자산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만큼 뭐에 의존하고 있다?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다는 거죠. 이번에 이제 카본 트래커 이니셔티브라는 금융 분석기관에서 그래서 미래 투자들 있잖아요, 그죠? 일본의 3대 투자은행이 있어요. 엄청나게 큰 겁니다. 이 3대 투자은행이 다 바꿨어요. 앞으로 석탄, 화석연료와 관련된 그러니까 석유 개발, 그 다음에 무슨 뭐 그 개발이라든가 석유 발전, 즉 발전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큰 산업이기 때문에 자기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빌려갖고 건설을 하고 그리고 인도하면서 돈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금융이 없으면 불가능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투자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어요. 최근에 미래 대우 에셋 있잖아요. 대우 에셋 미래인가? 미래 에셋 대우 죄송합니다. 그런 투자은행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1위 투자은행입니다. 거기서 이제는 뭐냐면은 수소, 그 다음에 ESS라고 뭐냐면 에너지 저장 장치. 태양광 발전은 태양의 빛에 따라서 이렇게 발전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발전을 하고 난 다음에 남는 거를 버려야 돼요, 에너지를. 그걸 저장하는 게 ESS 그거고 다른 방식으로 저장하려면 오늘 50을 쓰는데 최대 발전 용량이 100이 돼버리면 태양광이 100이 돼버리면 그 50을 저축하는 방식이 ESS에 저장하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남은 50을 갖고 수소를 생산할 수 있어요. 물에서 수소를 생산하고 수소로 저장하는 방식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비용으로 따지면 굉장히 높아요. 그 태양광 발전이 ESS까지 합쳐서 경제성이 석탄 발전보다 좋게 되려면 적어도 한 2029년도까지 한 7, 8년은 더 걸린대요, 지금으로부터. 어쨌든 그와 같은 방식으로 에너지 체제가 전환이 되어질 때 죄송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2020년, 30년대쯤 되면 이제는 거의 뭐다?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우리가 빨리 전환하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내가 왜 이런 얘기 자꾸 하느냐? 재생에너지를 해야 됩니다. 아무도 귀 안 기울입니다. 알겠죠? 먹고 살기 힘들어집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나라는 좀 이렇게 정신을 좀 차리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데이터들을 가져와서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기업들을 설득하는 건 이거밖에 저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노동자들도 이걸로 설득해야 돼. 당신네들 이렇게 하고 있다가 망한다 이렇게. 그래서 좀 비용이 들더라도 그걸 감수하면서 우리가 시스템의 전환을 이끌어내야 된다라고 하고요. 이런 점들을 학교에서 난 좀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 학교에서 가르쳐갖고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방식으로 우리의 삶의 조건들, 사회적인 시스템, 제도의 기반 이런 것들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